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벨리 AI에서 연재하고 있는 칼럼 중에서 투자 공부에서 지적 오르가즘 느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저는 학부는 경영학이었고 나중에 대학원을 AI 쪽으로 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을 하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또 뇌인지 과학 분야로 야간 석사 과정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느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자가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하루 3끼를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잘 수 있고 매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최상류층에 속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은 내가 살아간 사회에서 상류층을 말하기 때문이죠. 나는 근데 뭐 그냥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병원비 걱정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정도의 경제적 자유 정도만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 아쉬운 소리 이런 것도 전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일부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고 현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타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병원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산업이 발달하면은 나중에는 본인의 힘으로 집안의 먼지를 청소해야 하는 것도 빈자들 많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전 절대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노력의 목표가 상대적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의 수준과 비교해서 원하는 삶의 수준을 정의하고 혹은 현재의 삶과 비교해서 원하는 삶의 수준을 정의하는 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스벨트도 이렇게 말했죠.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내가 노력하는 목표를 상대적인 부에 둔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란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그저 현재의 불만족한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편리한 도피처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 때문에 가기 싫은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 때문에 어떤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서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현재의 불행과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투자 행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럼 오히려 성공 확률을 낮출 뿐더러 성공 이후에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리처드 루카스 교수가 2003년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추적 조사했는데요.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인사이트 중 한 가지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결혼 전에도 행복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뭐 돈 벌어다 주고 난 집에서 쉴 수 있겠지 혹은 내가 결혼하면 부인이 집안에서 밥을 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지라는 식으로 결혼이 지금의 불만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은 평균적으로 이 결혼식 전후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만 행복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수치긴 한데 어쨌든 결혼이 무언가를 바꾸어 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내 큰 실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병원비 때문에 삶이 너무 궁핍해지거나 하는 케이스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은 대다수의 경우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감에 따라서 더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지고 이미 불행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감에 따라서 일부의 결핍만 해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어떻게 가기 싫은 회사 때려치니까 행복해질 거야. 이런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돈만 많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여기에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행복한 사람이 결혼 생활도 더 잘하듯이 돈만 벌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행복한 사람이 돈도 더 잘 벌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과 연구에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상태일수록 지식 습득력,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 창의성, 인내심, 절제력이 높아집니다. 또 행복도가 높은 트레이더일수록 그 이후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더 낙천적이었던 사람은 20년 후 추적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수입이 31%더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다룬 바 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는데요. 핵심은
나의 행복도는 절제우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사람들은 빠르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삼투기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네 가지 요소인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 중에서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으면 리스크를 올리게 되고 이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애초에 우리는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할까요?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고 왜 우리는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외 많은 행동들을 할까요? 그것은 다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길도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당연히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소비도 참고 하고 싶은 게임이나 TV 시청도 참고 공부하는 과정이 뭐가 행복하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대 급부가 있는 단기적인 쾌락과 지속 가능한 행복감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장 쾌락적인 느낌만 중시한다면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하거나 야동을 보거나 담배를 피고 치킨과 감자튀김과 소맥을 먹는 게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런 행동들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 전체 행복의 총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이 행복 최적화가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단기적인 쾌락 추구 행위들은 그 이후에 여러 우울감이나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이 자극과 쾌감을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지만 점점 더 똑같은 자극으로는 똑같은 쾌감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쾌감의 역치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내 일상생활의 그런 평범함조차 부족함과 결핍, 헛헛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우울감이 삶을 지배하면서 더한 자극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연예인들을 비웃고 비난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어딘가에 중독되어서 정도만 가벼울 뿐 마약 중독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점점 더 우리가 SNS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서 더 심화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디톡스로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번 마약을 해본 사람은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면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새해가 돼서 반짝 동기부여가 돼서 건전한 길로 들어설 수는 있지만 치킨과 소맥, 담배, 야동, 튀김, SNS 중독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저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단기적이고 육체적이고 비생산적인 쾌락 행위들에게서 벗어나겠다고 단순히 새해를 맞이해서 의지력만 내는 것으로는 며칠 가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끊어봤자 이걸 또 참고 참다가 결국은 더 크게 과잉 보상을 추구하는 패턴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에서 지속 가능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쾌락이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쾌락이나 행복감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운동과 지식 추구입니다. 여기서 운동이 주는 도파민은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쯤은 러너스 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이런 지적인 오르가즘도 그에 못지않은 도파민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유레카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적인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마찬가지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칙센트비아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시간의 흐름조차 있는 극도의 행복감을 느낀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운동과 지적 쾌락의 공통점은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건 또다시 행복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뇌세포의 연결이 촘촘해질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나 우울한 상황에 더 강건해지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거나 지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서 이 BDNF라는 그런 신경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임상적으로 현대 항우울제는 이 BDNF 수치를 높이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실컷 달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쇼츠를 볼 때 뇌는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기만 하지만 지적 탐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세포가 연결될 때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이 좋고 지적인 성취감을 추구하는 게 좋다는 것은 굳이 어떤 임상적인 부분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지루함과 일정 수준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쾌감의 수준에 도달하는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여러 가지 임상적인 관점에서는 엄밀하진 않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지금의 부작용이 있는 자극 추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탠퍼드 의대 애너 렘키 박사에 따르면 과도한 도파민 자극을 끊고 뇌의 쾌락, 고통 저울이 평형을 찾으려면 최소 4주의 도파민 단식이 필요하답니다. 이 시기는 지적 탐구와 즐겁기보다는 뇌가 강한 단기 자극을 원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일 것인데요. 다만 이 애너 렘키 박사의 4주는 엄밀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꽤 클 수 있고요. 이 1단계를 벗어나면 이제는 운동과 지적 활동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이고 의지력이 아닌 습관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필리파 렐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답니다. 이것도 평균적인 수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지향하는 단계, 지적 추구에서 희열을 느끼고 뇌가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다다른 기간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배울 때 뇌 회백질 밀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몰입 상태에 진입하기 쉬워지는 임계점은 꾸준한 학습을 시작한 지 한 180일 전후부터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미엘린이라는 절연 물질을 통한 이 수초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자극에 대한 신호 전달 속도가 수십 배, 최대치로는 100배까지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초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별 정보를 하나하나 처리하느라고 뇌의 작업 기억을 전부 소진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간 정보를 꾸준히 입력하면은 뇌는 그런 정보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처리하는 스키마를 형성하면서 그때부터 고차원적인 추론과 통찰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의 순간에 도파민에 의한 지적 쾌락이 시작됩니다. 이런 지적 쾌락은 단기 쾌락에 비해서 더 은은하고 지속 시간이 길면서도 반대급부가 없는 행복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결과 자체의 의미는 옅어지고 하루하루 더 충만하게 내가 통제하는 나의 삶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듬뿍 느끼면서 지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간은 이 1단계와 2단계의 3, 4개월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3, 4개월이란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의외로도 할 만한 기간이기도 하죠.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러한 기간을 버텨내는 데는 의지력보다는 환경, 주위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지인들을 3명, 4명 모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건전한 마인드를 장착한 수천 명의 월가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벨리 AI 플랫폼의 생태계에 모여서 월 3,000개의 양질의 글을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정가가 45,000원인데 이 신년 프로모션으로 연결제 하실 경우 24,000원에다가 향후 강의 수강에 사용 가능한 24만 포인트도 드리고요. 올해 3억 원의 장학금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에 들어오셔서 처음 몇 주는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1단계의 도파민 디톡스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집중력 스팬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상 숏폼이나 자극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혹은 SNS에 쏟던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생산적인 롱폼 텍스트 기반 생태계에서 보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4주 동안 이런저런 글들을 브라우징 하기만 해도 훌륭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도 제가 벨리 AI 내에 제 블로그, 제 스페이스에 연재하고 있는 글이고 또 여기 시리즈에 들어가 보시면 훌륭한 필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어떻게 투자 인생을 살 것인가를 반추하는 시간을 4주 정도 가져보면은 앞으로 20년, 30년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